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지혜입니다. 법과 제일 친해지는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고 있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내 법률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lowshow.lowtv.kr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홈즈법률사무소 하서정 변호사 자리하였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홈즈법률사무소 하서정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사연 가지신 분들에게 명쾌, 상쾌, 통쾌, 유쾌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지인이 돈을 안 갚아요. 간결한 소장, 교사의 자질, 엄마랑 살고 싶어요까지 오늘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하서정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사실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 하지만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에 대해 알아보는 법률 인싸 준비되어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오셨나요? 네, 의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의식주 다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다 중요하고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점에서 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이 식의 중요성 그리고 그 식과 관련된 식량 안보에 대한 특별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식량 안보 무슨 뜻인지 알 듯 말 듯한 그런 단어인데 정확한 뜻부터 좀 짚어주고 가시죠. 네, 인구의 증가나 재해, 재난, 전쟁 등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일정한 양의 식량을 항상 확보해서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가 인구 증가, 또 천재지변 등의 각종 재난이나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국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수준의 식량을 소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식량을 유지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람이 먹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국민들이 항상 필요한 만큼의 식량을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고 유지해 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산업화를 거치면서 국가들의 주요 산업이 1차 산업인 농업에서 2차 산업인 공업 또는 3차 산업인 서비스업으로 바뀌면서 공장 용지나 상업 용지로 다들 바뀌었고요. 식량 재배 면적이나 생산량 등이 모두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국가들에서 식량 부족을 해외에서 이제 수입하는 것으로서 해결을 해왔는데요. 이렇게 수입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부족한 식량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으로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2007년부터 국제 곡물 가격이 전 세계적으로 급등하는 에그플레이션이 발생함에 따라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멕시코, 하이티 등에서 식량 부족으로 인한 폭동이 발생하는 등 국가적인 위기 사례가 여러 가지 발생을 해서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 이후에 국가들은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적정 규모의 농지를 유지하고 또 식량 수입 경로를 다양화하는 그런 정책들을 여러 가지 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 국가들이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 대륙들, 우리가 이제 그 소말리아 같이 여러 가지 이제 기아 상태를 겪고 있는 그런 언론 보도를 많이 접하는데, 이렇게 대부분의 국가들이 식량 안보 위험에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문제가 없는지 점검이 필요했고요. 쌀 같은 경우는 공급이 이제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밀, 콩, 옥수수 이런 나머지 주요 곡물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량 자급률이 5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식량 안보가 취약한 국가 중에 하나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의외로 이제 쌀 공급만 좀 충당이 가능한 상황이지 그 외의 곡물 대해서는 아무래도 수입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식량 안보가 취약한 국가로 분류가 되고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안보 상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주시죠. 네, 현재 우리나라 이제 주변에서 만약에 전염병이나 전쟁, 어떤 경제 제재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요. 외국의 화물선이 우리나라에 접근을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네. 가정을 한다면 2개월이 지나면 국민 대부분들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곡물은 우리가 먹는 밥, 국수, 빵, 과자 이렇게 주식을 만드는 재료이고요. 고기나 우유를 생산하는 축산 사료의 원료가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의 축산 사료들은 대부분 해외 수입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국가 비상사태, 경제 제재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우선 슈퍼의 식품들이 모두 동이 날 것이고요. 또 가축을 도살해서 사료 곡물을 식용으로 전환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견딜 수 있는 기간이 고작 2개월 또는 3개월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네. 만약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3, 4개월이 경과하게 되면은 전쟁의 승패가 나기 이전에 우리나라는 기아 문제로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그래도 다행히 수천만 톤의 곡물을 유럽이나 아프리카로 수출하는 그런 곡창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장기전에도 선전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중한 식량 문제를 우리나라가 소홀히 다루고 있는 것에 이제 문제점이 있었고요. 우선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1차적인 책임이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네. 식용 곡물 자급률 45% 수준을 식량 자급률이라고 부풀려서 국민들을 오도를 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전체 수입 곡물량에서 사료 곡물량을 제외한 식용 곡물량만을 가지고 자급률을 계산한 것입니다. 네. 수입한 사료 곡물이 전량 축산물 생산에 사용되는데 이 부분을 가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식용 곡물 자급률을 국가 식량 자급률로 둔갑시켜서 국민을 안심시켜 왔던 것입니다. 네네.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식량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량 자급률 45%는 스위스의 식량 자급률 수준이고요. 비교적 안정적인 선진국 수준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요. 네. 대부분의 나라는 곡물 자급률을 식량 수급의 지표로 사용하고 있고요. 굳이 전체 식량 자급률을 논할 때는 열량 자급률을 이용합니다. 우리나라의 열량 자급률은 농식품부의 양정 자료에 의하면 35% 수준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림을 보시면요. 일본과 한국의 식량 자급률과 곡물 자급률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2010년까지만 해도 일본보다 식량 자급률이 높았는데 지난 10년 사이 일본보다 곡물 자급률이 9%나 낮고 전체 식량 자급률이 5%가 낮은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국가로 전락해 버렸다고 합니다. 2018년에 열량 자급률은 35%, 곡물 자급률은 21.8%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듣다 보니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식량안보 특별법 그래서 발의된
배경부터 좀 짚어주세요. 네, 식량의 부족과 수입 의존 현상은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들의 이제 주요 산업이 공업이나 서비스업이 됨에 따라 공장 용지, 상업 용지가 증가하고 식량 재배 면적이나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더해서 2007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여러 필리핀 등 여러 국가들이 식량 부족으로 폭동 등이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에 따라서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쌀의 공급에 반해서 밀, 콩, 옥수수 등이 다른 나라에 수입하는 것에만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식량 자급률은 44%, 그리고 곡물 자급률은 21% 수준에 불과해서 식량 안보가 취약한 국가 중에 하나로 분류가 되었고요. 그래서 전체 식량 수요의 20%밖에 기여하지 못하는 쌀이 남는다는 이유로 쌀 생산 억제 정책에만 몰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은 식량 위기에 제대로 대비할 수가 없고요. 식량 안보 강화 정책이 지금 현재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한 정책을 대비하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고 식량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국민 건강에 필요한 그런 식량 안보 정책, 식량 안보 특별법이 대두되게 된 것입니다.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확보, 나아가 국민의 건강까지 참 중요한 주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법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내용들, 특별법에 어떤 식으로 식량 안보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지도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식량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공급 등 식량 안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 증진과 경제 안보 강화에 이바지한다라는 그런 목적을 먼저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식량 안보가 무엇인지, 또 식량 위기가 무엇인지 그런 정의들을 규정을 했고, 또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서 정부의 책무, 또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서 기본 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을 규정하고 주요 시책에 대해서 심의 조정을 위한 식량 안보위원회를 구성하는 법, 기능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 그런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대응 체계, 또 식량 안보의 평가 지표의 개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요. 국내 식량 생산 증대를 위한 시책 등을 규정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식량 비축 시설, 건설이나 확보를 위해 이제 국가가 어떻게 지원할지, 식량을 어떻게 비축할지, 또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쌀을 어떻게 비축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또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양국의 무상 제공 등에 대해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주요 식품 산업 등에 대한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용이 좀 방대해가지고 많이 좀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식량 안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고요. 우리의 먹거리와 관련된 내용이니만큼 어떻게 진행이 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인 식량 확보가 정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 우리나라도 식량 안보가 확보가 되어서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슈와 법률에 대해 살펴보는 법률 인사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고요. 다음 순서는 생생법률쇼의 자랑입니다. 성심성의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아, 예. 네, 어떤 제가 점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네, 이자를, 그게 아니고, 원금하고 이자하고 달달이 30만 원씩 넣어주기로 했어요. 네네, 근데 한 두 번인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네, 그 다음에는 10만 원씩 넣다가 말다가 이자를 해. 네네. 그래가지고 우연한 기회에 길거리에서 만나가지고 이자가 너무 많으니까 5만 원을 좀 깎아달래서 그럼 5만 원만 주라고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이 5만 원을 했는데도 이자가 안 들어오고 내가 전화를 하면은 전화도 안 받고 그래가지고 문자 넣어가지고 이자를 좀 넣어달라 하면 그제서 이제 5만 원 넣어주고 네. 2019년도
전 18년도에 빌려줬거든요. 네, 그 액수는 어느 정도 빌려주신 건가요? 500만 원. 500만 원. 네네. 네. 지금까지 이자는 얼마 정도 받으신 것 같으세요? 이자는 한 200, 다 하면은 한 200 될랑가 안 될랑가 잘 모르겠네. 200 안 될 끼그만요. 200만 원 안 되기 정도 네, 이제 회수를 네. 하신 상황이고요. 뭐 예. 차용증 같은 건 작성하셨나요? 예, 차용증을 써놨는데. 아, 그러시군요. 지금 하서정 변호사님 함께 내용 들으셨으니까요. 좀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상담드릴 하서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500만 원을 빌려주셨고 처음 한 2번 정도는 그래도 30만 원씩 무리 없이 변제를 하다가 금방 바로 이제 변제를 하지 않아서 몇 번 독촉하니 뭐 보내줬다 말았다가 또 이자를 깎아달래서 깎아줬는데도 지금까지 18년이면은 지금까지 5년이 지난 상황인데도 아직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래도 다행히 말씀 들으니 차용증이 있어서 예. 그 차용증을 근거로 그다음에 이제 제가 궁금한 점은 그 금전은 계좌이체를 해서 보내드린 거예요. 계좌. 그럼 그 계좌이체 예. 계좌이체한 그 내역, 거래 내역과 차용증을 법원에 제출을 하시면서 이 대여 관계를 입증을 하시면 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지급하라 이런 명령을 받으시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요. 지금 상대방이 그럼 차용증을 작성을 했으면 그 차용증에는 그러면 상대방의 기본적인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주소 이런 정보가 기재가 되어 있나요? 주소는 없고 주민등록번호만 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법원에서 이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를 확보해 주시면 괜찮고요. 지금 현재 뭐 문자를 서로 이제 주고받은 내용을 갖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자는 내가 지워버렸는데 우리 아저씨 지웠고요? 몰래 내가 빌려줘가지고 혹시 아저씨가 알까봐 내가 문자 오는 걸 다 지워버렸어요. 예, 어쨌든 뭐 차용증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이제 법원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아무래도 소액이니까 소송을 바로 직접 이제 제기를 하시기보다는 지급명령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차용증 같은 경우는 이제 명확하게 이제 그 빌려준 금액이라든지 이율, 못 갚았을 때의 지연 손해금 이런 것이 보통은 기재하는 게 일반적이라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 내용 그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짧은 시간 내에 그리고 이제 별도의 법원의 변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대방한테 송달되고 상대방이 만약에 그 내용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의를 특별히 제기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이제 지급하라라는 확정이 될 거거든요. 근데 다만 근데 제가 네, 제가 말씀하세요. 이자를 갖다 10만 원씩 몇 번에 받았는데도 네. 이자를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게 안 걸리는가요? 이자를 만약에 그 처음에 이율은 얼마로 정하셨어요? 이유는 모르겠고 10만 원 달달에 이자를 10만 원 주고 원금을 20만 원씩 넣어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네. 그 부분은 이제 우리 그 이자 제한법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네네. 그 규정을 넘는 이자를 받으신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은 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의제를 하거든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자를 아마 20%라고 되어 있을 텐데 그 이자 제한법상 그 규정을 넘는 만큼은 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해서 만약에 지금 지급 명령을 지금 신청한다고 예를 든다면 그 계산을 좀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좋기는 해요. 정확하게 이자 제한법과 이제 나머지 원금이 얼마나 변제되었는지를 산정을 해서 그 남은 금액만큼만 그리고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자까지 그다음에 이제 변제하기로 한 날짜를 넘는 거는 지연 손해금으로 해서 청구를 하면 상대방이 아마 이의를 제기할 만한 내용이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대로 이제 확정이 될 텐데
만약에 지금 상태 그대로 청구를 했는데 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은 그 또한 그대로 강제집행도 가능하실 수 있도록 근데 이 네. 친구가 좀 어렵게 살아서 네. 좀 그래요. 어렵게 사는 그것도 저도 궁금한 부분인데 어렵게 살고 만약에 500만 원도 그 지금 이제 200만 원을 변제했다고 치면 이자를 빼고 하면 뭐 한 400만 원 남는다고 뭐 가정을 해봅시다. 그럴 때 400만 원도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게 살고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아무리 법원에서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더라도 변제를 해야 되는 이 채무자가 아무런 가진 게 없다라고 한다면 받을 방법이 사실 없기는 해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없는 돈을 만들어서 가져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상대방의 거주지, 그리고 현 재산 상태, 또 직업은 있는지, 월급을 받고 있는지, 월급은 안 갖고 그냥 네. 단란 술집에 그냥 코너식으로 술 장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술집을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코너식 그러니까 여러 명이 한 예. 곳에 모여가 장사하는 거 있잖아요. 술 장사. 예. 그런 거. 어쨌든 근데 술값도 있고, 그러니까 재고를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술을. 술 재고. 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자산이 될 수 있을 거고,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 또 어쨌든 어디에든 거주하고 있는 곳이 있을 텐데 네네. 500만 원 정도면은 어떤 곳에 살더라도 사실 보증금의 기본적인 금액으로 요구가 되는 금액이라서 만약에 어디 살고 있고 그 집이 보증금이 없이 전부 다 이제 월세로만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면은 보증금은 사실 최소 단위 이렇게 500, 뭐 1000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 그 정도의 자산은 갖고 있을 것으로 보여요. 네네. 또 어디 술집을 하고 있다 그랬는데 그것이 아무리 이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곳이라고 해도 그 또한 본인이 소유한 것이면 또 소유하는 대로 좋고 또 어디 임차한 것이라면 임차하는 만큼 또 보증금을 이미 처음에 내고 이렇게 월세를 내면서 네. 사업체를 운영을 할 것이거든요. 네. 그렇게 치면 지금 워낙 소액이라서 네. 그 정도 보증금을 확보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술집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술을 뭐 현금으로 결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카드로 많이 결제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카드 회사에서 이 채무자한테 지급해 주는 그 채권을 확보를 해서 변제를 받는 것도 방법이라서 그런 사업을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라면은 그렇게 고액이라고 할 수 없는 500만 원 정도 그보다 더 낮은 금액일 테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 전화를 하면은 전화를 받던가 네. 아니면 문자라면 문자를 해주던가 네. 내가 만나자 하면 할 얘기 있어서 좀 만나자 하면은 네. 뭐 그에 대한 대답을 해줘야 되겠는데 아무 대답도 없어. 저는 나 얼굴 안 보면 막 부풀다 싶어서 그러는 거야. 네. 네. 지금 그런 당장 식으로 이제 나오는 변제할 형편이 안 되니까 회피하고 있는 상황으로 네.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18년도에 빌려서 한 2번 정도 그것도 굉장히 고율의 이자를 스스로 책정을 해서 지급을 2번만 딱 하고 몇 번 이렇게 주는 신용 정도 하다가 주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 걸 봤을 때는 사실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없이 빌린 정황도 어느 정도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변제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달에 30만 원씩은 꼬박꼬박 수년간 변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이, 그리고 그럴 줄 마음도 없이 그냥 그러니까 500만 원을 당장 이렇게 받을 그런 욕심으로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일 수도 있어서 그런 점에 있어서는 또 형사적으로 사기의 혐의점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그것까지 병행해서 고소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효용에 비해서는 굳이 뭐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말씀을 들었을 때는 통상 이제 우리 사기를 범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한 2번, 3번 이렇게 갚는 신용, 그다음에 굉장히 이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혹할 수 있는 고율의 이자
이런 네. 것들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채무를 빌리거든요. 네. 그래서 사기성도 있어 보이고 네. 그런 점을 이제 기억을 하시고, 하지만 처음에 시작점은 법원에 가까운 그 관할 법원을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 잘 모르시겠으면 법률구조공단에 좀 문의를 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 금액을 지급 명령을 먼저 신청을 해보시고, 그것을 금액적인 부분을 상대방이 이의를 신청을 한다면은 소송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소송상에서 어쨌든 차용증도 있고 금전 계좌 이체를 했기 때문에 거래 내역으로도 바로 이제 빌려준 사실을 입증하기도 어렵지 않고, 또 그 사이에 변제 받으신 내역도 있기 때문에 변제를 받았다는 것은 상대방이 그 채권에 대해서 내가 채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걸 뜻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상담자님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법원에서 부정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요. 그래서 법원에 청구를 하시면 충분히 인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그렇게 인정이 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운영하고 있는 그런 술집의 보증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카드 회사로부터 이제 받는 그 수입, 그다음에 또 재고로 갖고 있는 술류들의 그 가치를 압류하거나 이렇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이나 아니면은 소유하고 있다면 그 부동산의 가치로 충분히 변제받는 데는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상담자님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없으실까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가까운 사이에 친구 간에 동기 간에 이렇게 금전 거래하게 되면은 어려움이 많아요. 네. 이게 큰 액수라고 하면 큰 액수일 거고 또 소액이라면 소액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누구든 필요한 돈이었을 거 아니에요. 네. 오랜 기간 회수는 하지 못하고 계신데 지급 명령도 말씀해 주셨고 이제 최악의 경우라면 소송까지도 이제 네.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뭐 차용증 거래 내역 같은 거 정확히 있어서 입증 자체가 어려울 것 같진 않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제 집행해올 만한 그런 대상이 있을지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께 정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이제 직접 이제 법률에 대해서 많이 이제 접해볼 기회가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자 부분에 대해서 좀 고액의 이자를 했을 때 그게 위법이라고 하던데, 그러니 나는 이 채권 자체를 아예 받을 수 없고 법에는 호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궁금증,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걱정 때문에 차마 법원에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담자님께서도 그러신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자 제한법상의 이자 그 이율 규정을 넘는 금액도 완전히 이 채권 채무 금전 대여 관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이자 제한법상의 제한을 넘는 금액은 이자를 변제를 했더라도 그 금액만큼은 원금을 변제한 것으로 의제를 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자 제한법상의 최고 이자율만큼은 이자를 산정해서 받으실 수 있고, 또 그 원금도 그 이후로 계속 이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시거나 소송을 제기하셔도 그 금액만큼 변제를 받을 권리를 인정받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네, 아무쪼록 좀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외아들을 장가 보내고 와이프도 일찍 세상을 떠나 시골에 혼자 남은 저는 힘겹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서울에 사는 아들 내외가 생활비도 보태주지 않아서 저는 할 수 없이 부양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소장은 직접 썼고 소장에는 원고 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쓴 뒤에 원고의 장남인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생활비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간단한 내용만 기재했습니다. 이런 식의 소송 제기도 유효한가요? 이런 사연 접수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점 궁금하신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간단한 내용, 소를 직접 제기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 행생법인수를 통해서도 많이 접할 수 있는데요. 우선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디에 소장 제출해야 되는 건가요? 네, 관할을 하는 법원에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주소, 우리 법원은 각 법원 사이트에 가보시면은 어떤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빠짐없이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 주소지, 내가 이제 기본적인 거주하고 있는 그런 주소지를 확인하셔서 법원 사이트에 가시면은 내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내가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 그 상대방, 네. 피고의 주소지가 가장 기본적인 보통 재판적이라고 해서 관할 재판으로 규율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통상 이제 그런 주소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또 여러 가지 규정상 민사소송법상 어디가 이 소송의 관할이냐를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피고의 주소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기본적인 금전적인 채권 같은 경우는 그 채권을 이행하는 장소가 어디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관할 법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관할이 어디인지 검색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장을 작성할 때도 법이 정하는 형식과 내용 갖춰야 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소장에 꼭 요건 기재해야 된다. 그런 부분 필수적 기재 사항이 따로 마련돼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장, 민사소송법 등이 정하는 그런 소장 필수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아무리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할지라도 아예 심사 자체를 하지 않고 소장을 각하해서 되돌려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이 사연을 살펴보면은 기본적인 아주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형식적인 것에는 맞지는 않지만 청구 취지는 기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청구 취지 내에 그 생활비로라는 말에서 어느 정도의 그 청구 원인도 기재를 한 것으로 그렇게 봐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고와 피고의 이름과 주소를 적었다는 점에서 또 그 정도의 형식적인 어떤 요건은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청구 원인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여러 가지 좀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아무래도 엄격하게 보자면은 소장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도 있는데, 통상 이 정도 경우일 경우에 법원에서 바로 소장 각하를 하지는 않고 변론을 열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완하라라며 성명을 하시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법원에 제출을 했을 때도 소송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산나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단하게 원고 피고 이름만 쓰고 주소 쓰고 원고인 장남인 피고는 원고에게 매달 생활비를 1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렇게 내용만 쓴 이 소장도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걸까요? 네, 지금 사실 이제 아주 엄격하게 보면 효력이 없다고 해도 무방하지만은 이 정도 지금 실무상 이 정도 기재를 하면 판사님이 읽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를 불러서 이런 내용이 맞느냐,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하라, 도움이 필요하면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보완을 하라, 이런 성명을 친절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양료 청구 소송이라는 점을 생활비 등의 기재를 통해서 좀 추단해 볼 수 있을 것이고, 청구 원인을 좀 분리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도 사실 이 소송에서 필요는 해요. 그래서 법원의 어떤 성명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해서 이 피고가 원고의 부양 의무를 담당하는 그런 가족이라는 점을 입증을 하면은 소장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만약 피고가 여러 명이라고 한다면요, 변호사님, 소장을 여러 번 내야 되는 거냐, 각각 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피고만 여러 명이고 그 안에 이제 청구 취지라든지 청구 원인 등이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상태에서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좀 더 소송 경제상 더 나은 상황이라면은 피고 여러 명을 한꺼번에 병합해서
한 소장에 담아서 제출할 수 있고 또 그 자체로 그 한 법정에서 그대로 진행을 함께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피고도 여러 명이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전혀 동일하지 않고 내용도 제각각이어서 오히려 한 법정에서 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불리하거나 네. 소송 경제상 더 좋지 않은 경우에는 네. 그럴 때는 또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도 소장 제출하려고 할 때 소송 제기하려고 하면은 비용 납부해야 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 비용은 도대체 어떻게 산정되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반드시 이제 부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비용은 법원이 이 소송을 진행을 해주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속가에 연동돼서 산정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000원 더하기 속가를 10,000분의 45를 곱한 금액을 산정을 하게 되고요. 그 금액은 예를 들어 이제 뭐 1억 정도가 된다면은 네. 10여만 원 정도 네. 산정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대략적으로 해보실 수 있고요. 송달료도 부과가 되는데 송달료는 이제 법원이 그 소장이 왔다든지 뭐 준비 서면이 왔다든지 판결문을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된다든지 할 때 그 종이들을 당사자들한테 보내주는 비용을 말합니다. 당사자 수에 5,000원 곱하기 15번이 왔다 갔다 하는 비용 정도로 계산을 해서 법원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소는 유효하게 제기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속가와 연동해서 소송 비용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왜 이런 질문 많이 받잖아요. 변호사님 무조건 많이 청구해 주세요라고 네, 한다면 네. 소송 비용은 또 그만큼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연으로 좀 돌아가 보자면요. 결국 아들에게 100만 원의 부양료를 지급하는 그런 소송을 하고 싶으신 그런 상황이잖아요.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번 소송 어떻게 좀 승산이 있는 소송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수입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아들과 부모님 같은 지금의 경우에는 아들과 부모님은 직계 혈족 관계고 가족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가족은 어느 정도의 금액 이상을 벌었을 때 부양을 하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부양 의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조금이라도 수입이 있는 경우라면은 그에 상응하는 만큼은 부모님을 부양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또 그 외에 수입이 있다면 또 다른 얘기지, 만약 수입이 네.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은 아들에게 아마 대부분 부양의 의무가 인정이 될 것이고 그 금액은 지금 확정할 수 없습니다만은 부양료 청구는 인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오죽하면 이렇게 부양료를 청구하는 소송까지 하시려고 하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아무쪼록 일단 잘 좀 해결되실 수 있도록 좀 응원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법률방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 고민 풀어가 보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저희 아이는 수줍음이 많고 얌전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최근 부쩍 학교에 가기 싫어해서 혹시 아이들 사이에서 어울리지 못하나 걱정이 되었죠. 그런데 아이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또래 친구들의 문제가 아니라 선생님 때문에 괴롭다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답변을 잘하지 못한 저희 아이에게 담임 선생님이 폭언을 쏟아냈다는데요. 너같이 멍청한 애는 처음 본다. 내 부모도 멍청하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아이가 울면서 항의를 했는데 선생님은 넌 그냥 입 다물고 혼나는 거다.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내 부모를 닮은 거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후 1시간 동안 수업을 하지 않은 채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이 일로 학교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들 앞에서 부모까지 거론하면서 막말을 쏟아낸 담임교사의 행동.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까요? 아니, 저는 믿기지가 않는데요. 실제로 네. 이게 학교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데 아이가 받아칠 상처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 이게 사실이라면요.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아주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모든 이제 그 사연을 다 확보한 게 아니라서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다면 아동학대라고 의율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실제로 그 유명한 이제 언론에 알려진 유명한 판례를 보면은 아이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고 또 아이에게 뇌가 없느냐 또는 목매달아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폭언을 한 선생님이 네. 아동학대로서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예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비추어 봐서 이 사례도 충분히 아동학대라고 볼 여지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 아이가 혼나고 있을 때 다른 아이들도 이 얘기를 같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신적 충격이 같은 반 친구들도 상당할 것 같은데 이 아이들에 대한 아동학대 역시도 인정될 여지는 없을까요? 인용될 여지는 있다고 보지만 물론 그 피해 학생에 대한 것보다는 당연히 아동학대 이 아이들에게까지 아동학대의 피해를 입혔다라고 인정될 가능성 조금은 낮아진다고 보기는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피해 학생에게 하는 그 행동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충분히 번질 가능성이 있고 아이들이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심에 떨었다면은 아동학대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처럼 교사가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이 됐을 때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나요? 네, 이렇게 아동학대라고 이제 그 학부모라든지 아니면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그런 관련자들이 신고를 하게 되면 기관에서 전수조사를 하게 되고 어느 정도 혐의점이 있다라고 본다면 교사를 분리 조치하게 됩니다. 그 분리 조치의 일환으로서 담임을 교체하고 또 직위 해제 처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아동학대에 대한 사실을 신고 의무자라고 할 수 있는 교사나 다른 교사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교장이 묵인한다면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신고의 의무가 광범위하게 부여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 교직원들, 그다음에 의료인들, 또 아동복지시설의 네. 어떤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지금 같은 경우도 학교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동료 교직원들은 신고할 그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그런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신고할 의무를 보유하게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신고를 하지 않고 간과하거나 묵인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면은 과태료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신고를 했다라고 한다면 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은 즉시 조사를 하게 되니까 반드시 신고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상담자님께서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머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하는 게 좀 현명할까요? 참 고민이 됩니다. 네, 사실 법적으로는 그 부모님도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이런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또 그 학교에서 바로 떠나거나 전학을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학교의 눈치, 또 동료 아이들과의 관계, 선생님들과의 관계를 생각해서 쉽사리 신고를 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그렇죠. 많더라고요. 하지만 이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또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이 피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는지 이런 정도를 많이 고려를 하셔서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선생님의 분리 조치가 지금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신고하는 점을 많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가 아동학대의 신체적 정신적인 피해로 학교에 출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는 학교에서 이를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제도들이 좀 마련되어 있을까요, 변호사님? 네, 이렇게 특히 선생님의 보호는 아이들에게는 학교에서 굉장히 절대적이잖아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 출석하기가 아마 많이 어려울 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출석을 하지 않아도 출석이 인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출석을 인정해주고 또 인정점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네. 하는데요. 학교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또 이미 교육제도로 확립되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바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학교에서 임시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도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정말 짐작하기도 어려운데 법의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어떤 치료받을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아이가 마음의 상처 없이 잘 좀 생활할 수 있기를 저희도 진심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현재 고등학생인데 1년 전부터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저는 아빠, 친할머니와 살게 됐습니다. 제 선택은 아니었고 함께 살던 집에서 엄마만 집에 있어서 나가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살게 됐어요. 하지만 저에게 관심 없는 아빠, 또 잔소리 많은 할머니와 매일 부딪히다 보니 같이 살기가 힘든데요. 엄마가 같이 살고 싶은데 들어보니 양육권자가 아빠로 지정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양육권자를 바꿀 수는 없는지, 또 제가 고등학생인데 제가 직접 선택할 수는 없는 건지요. 만약 성인이 되면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이고, 고등학생이신 상황이군요. 이제 많이 자라셨다고 해도 역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사춘기를 걷고 있는 이 청소년들도 참 어려움이 많잖아요. 이혼 후 양육으로 인한 갈등 정말 많죠,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은 부부 관계는 끊어지게 되지만 자녀와의 관계는 그렇죠. 부부 모두 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 양육에 관해서는 갈등이 끊어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뭐 협의에 정해진다면 좋겠지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양육권자는 어떤 기준으로 지정해야 되는 건가요? 네, 우리가 법적으로는 사건 본인이라고 칭하는 그 아이와 그 양육자와의 친밀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친밀도요. 네, 그리고 부모 간의 양육 의지가 또 완전히 동일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양육 의지가 더 강한 쪽을 더 집중을 해주게 되고, 또 현재 양육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녀를 양육하는데 결함이 있을 정도로 부모의 그 도덕적, 인격적인 어떤 결함 사유가 있다면은 그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고요. 경제적인 능력도 사실 무시 못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또 자녀의 나이도 그만큼 중요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아이가 이걸 직접 선택할 수는 없을지, 누구와 살지를 자녀가 결정할 수는 없는 건가요? 자녀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나이에 네. 있어서 너무 어린 나이에는 아무래도 그 부모의 어떤 가르침이나 부모의 어떤 그 계속된 반복되는 말 이런 거에 좌우될 수가 있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인지 능력과 그 판단 능력, 조종 능력이 있다고 인정이 되는 13세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아이의 의사를 굉장히 중시하게 되는데요. 직접 이제 양육자가 아닌 다른 부모와 살고 싶다는 그런 의사가 아이에게 분명하게 있는 경우에는 그 의사도 충분히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 양육권의 변경 청구를 이제 자녀가 직접 나 지금 아빠랑 이제 그만 살고 엄마랑 살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담자님 같은 경우는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네. 13세를 넘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 자녀가 직접 부모를 상대로 법원을 상대로 양육권 변경 청구를 해서 양육권자를 본인이 원하는 양육권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녀 복리 아이가 청구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법원이 그 청구 내용대로만 인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복리에 있어 가장 유리한 것이 누구인가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양육자 변경을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하는 비율이 좀 높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양육권을 처음에 이혼할 당시에 결정을 처음에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양육자를 변경하는 그런 청구는 많은 경우 기각이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양육권자가 양육을 하던 그 상태에서 양육권자를 변경하게 되는 것이 그 자녀에게 반드시 유리하다고만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존의 그 안정된 양육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을 되게 중시하게 네. 돼요. 그래서 특별히 양육권자를 변경해야만 되는 중요한 사유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양육권이 기각되는 경우는 양육권 변경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는 빈번하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지금은 상담자가 여전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양육권자가 지정이 되었는데 성인이 되면은 지정된 그 양육권이라는 건 이제 자연스럽게 소멸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양육권은 미성년의 자녀에게 누가 이제 기를 수 있는지 그런 권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이 아니라 성년이 되고 나면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양육할 수 있는 권리는 없고 또 양육을 받는 피양육자가 아니게 되거든요. 스스로 본인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거소라든지 여러 가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법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권은 더 이상 문제가 될 소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 상담자님께 좀 용기와 함께 해볼 수 있는 조치들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적으로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청구를 지금 상담자님께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단순히
아버지가 잔소리가 많다. 이 정도의 사유로는 양육권자가 변경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인에게 관심이 없다. 이 부분은 좀 더 구체화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게 될 경우에는 양육권자 변경 청구의 인용 가능성을 높일 수도 있거든요. 한번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좀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생생법률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하소정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